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월요일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반면 미 국채 가격은 그리스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해서 대조를 이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마감된 뉴욕 증시 상승 하루 만에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장 중에는 다우 지수가 12,000포인트를 내주기 시작하면서 힘든 장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1.42% 내렸습니다. 따라서 12,000포인트를 내줬는데요. 11,951포인트에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2,643포인트 기록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1% 이상 내렸습니다. 1,270포인트에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 등 국제 금융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5월 수입 물가가 예상 밖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월보다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채무에 관해서 논의 중인 유럽 당국들은 민간 채권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두고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제안한 그리스의 새로운 채무 상환 연장안을 두고요. 유럽 중앙은행과 국제기금 통화기금은 서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서로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구체적인 증산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요 조사의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업종이 각각 1% 가까이 밀리는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보험사 트래블러스가 3% 이상 밀리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토네이도로 인한 재해 비용이 급증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 손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사주 취득 계획을 줄이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3% 가까이 밀리면서 세브론과 엑슨모빌이 1% 가까운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6월 14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5월의 산업 생산, 6월에 뉴욕주 및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 컨퍼런스 보도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고용 자문단들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더넴을 방문해서 중소상공인들과 고용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고용 유인책에 대해서 깜짝 시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3월 저점까지 밀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발표된 지표들이 향후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장 좀 어땠습니까? 일단 그 지표의 부진원제가 증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그 장세에서 보면 다우지수가 12,000선이 붕괴돼서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 문제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각도에서 일단 그 비관론자에 해당돼서 대표적인 사람인 루비니 교수가 경제 지표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네네.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된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집권층인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또 통화 정책의 주역이고 양적 완화 정책에 추진했던 주 역할을 담당했던 버냉키 의장조차도 네. 미국 경제의 똑같은 지표 상황에 대해서 비관론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사실상 경제를 좀 어둡게 보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어두우냐 아니면 내년에 대선을 겨냥한 실질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느냐 하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월가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종전에 경기 예측에서 소프트 배치 시각을 주장했던 미국의 집권층의 정책 당국자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경제 지표를 좀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네. 역시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지표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는
내년 그 대선을 겨냥한 네. 미 그 집권층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 사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고 할 경우에는 출구 전략이 추진할 수밖에 없고 출구 전략이 추진하면 한 번 그 비상대책을 추진하다가 네. 출구 전략을 그 바꾼 상황에서 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그 경제 지표가 부진할 때 비상대책으로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이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힘든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최대한 경기 그 지표를 좀 신중하게 보고 네. 여기에 따라서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대선까지 그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이런 입장 차원에서 사실상 미국의 그 지표를 좀 객관적 지표보다 좀 다소 어렵게 이렇게 보는 시각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사실 미국은 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책의 그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문제로 예, 예. 지난번 한번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짧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에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쉽게 그 정책 변경이 어렵고 지금은 출구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집권층에 이렇게 분위기대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 의미를 좀 다소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 지표가 그 부진하더라도 이러한 그 정책 의도를 좀 잘 보시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3자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굳이 그 3자 양적완화 정책에 명칭을 붙이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2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한 이후에도 네. 계속해서 미국의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과 함께 부정적인 지표의 원인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이머징 마켓인 브렉시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브렉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장유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머징 마켓 중에서는 상하이 증시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나머지 증시는 대부분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에 나왔던 악재를 말씀드리면요. 미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이 나왔고 또 주말에 긴축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 힘을 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5월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됐고 IMF가 중국의 경제 성장을 9.5%로 전망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마감 종가 확인합니다. 네, 상하이 지수 금요일장에서 0.0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705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현재 30% 수준인 보장성 주택의 주택 착공률을 11월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정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네, 홍콩 H지수 7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감 종가 확인합니다. 네, 0.74% 내리면서 12,380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중국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주말에 긴축에 대해서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매도 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업종은 전력과 항공, 석탄 업종이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인도 증시 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도 최근 들어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6% 밀리면서 18,268포인트에서 마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도 심리가 출현이 됐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은 최대 엔지니어링 업체인 라르센앤 톱으로, 최대 민영은행인 ICC 은행 등 대형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지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0.7% 밀리면서 1,926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출회가 된 모습인데요.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석유 관련주가 일제히 내리면서 지수 약세를 주도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합니다.
네, 브라질 지수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1% 가까이 밀리면서 62,697포인트에서 마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4월 소매 판매 지표가 뜻밖의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가중이 됐습니다. 여기에 원유, 금속 등 국제 상품 가격이 하락한 점이 지수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증시 앞날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많이 쓰고 있는 투자 판단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경제 고통 지수와 또한 금융 스트레스 지수 이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지수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증시 기상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심님, 푸른꿈님디, 하늘천사님, 아몬드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한상촌 부사장님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네. 네, 먼저 경제 고통지수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정책 이슈로 많이 나오면서 이 경제 고통 지수, 좀 미절 인덱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은 그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는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그 지표 중에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지표가 있고 예. 피부적으로도 와닿지 않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네. 바로 그 체감 경기, 일상생활에서 경제 주체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러한 그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미저리 인덱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저리 인덱스는 오큰 법칙으로 유명한 미국의 그 경제학자 아서 오큰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개발됐는데요. 네. 일전에도 이제 잠시 그 언급해드렸습니다는 이 미절 인덱스, 전통적인 미절 인덱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이 고용 사정과 관련된 실업률과 그 다음에 주부님들을 비롯해서 가장 그 민감한 지표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단순히 더해서 사실상 미절 인덱스를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 체감 경기를 결정하고 또 투자자들의 어떤 실질적인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내년에 여러 가지 그 정책 일정이 많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내년도에 대선이 돼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표심을 좌우할 때 지금은 내년 정시주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그 표심을 좌우하는 예.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예, 예. 그런 각도에서는 오늘 얘기하는 그 미전 인덱스는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국민들 입장에서 그 평가하는 유용한 잣대로 미국에서 많이 활용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미절 인덱스라는 용어는 미국의 그 선거라든가 한국의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보다 보면 뭐 IT나 뭐 생명공학이나 나노 뭐 이런 쪽으로 산업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 동인이 좀 바뀌면서 체감 경기를 파악하는 그러한 수단에도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 후반 이전까지는 예. 세계 그 산업이 수학 체감에 거치되는 생산 이론에서 보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원은 희소성이기 때문에 네. 생산성이 떨어진 수학 체감 법칙이 적용되는 제조업들이 일반적으로 주력 산업이 등장했거든요. 예. 이때에는 성장과 물가, 고용과의 관계를 보면 성장과 실업률 관계는 반비례 관계 있고 그다음에 성장과 물가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전형적인 우리 경제 이론에서 배웠던 전형적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데요. 예. 이때는 그 체감 경기를 결정할 때 굳이 이 성장이라는 대목을 쓰지 않다 하더라도 고용 사정과 물가 가지고만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이 IT라든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증대되는 공급 능력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는 종전의 그 정형적인 틀에서 바뀌어서 성장하더라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종제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그 뉴 이코노믹 이런 그 환경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체감 경기를 그 파악하는 지표로 종전의 단순히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한 이러한 그 경제 고통 지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은 그 소득 증가, 경제 주체들의 그 캐시플로에 해당되는 소득 증가를 더 체감 경기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많이 활용되는 소위 그 경제 고통 지수는 네. 종전의 그 경제 고통 지수에 사실 GDP 성장률을 빼서, 왜냐하면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 소득 증가가 올라가면 경제 고통 지수는 낮아지기 때문에 네. 실업률은 올라가면 경제 고통 지수 올라가니까 플러스,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면 경제 고통 지수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네, 그다음에 그렇죠. 소득 증가율은 올라가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해서 신경제 고통 지수는 소득 증가율을 종전의 경제 고통 지수에서 차감해서 예.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집권당의 경제 성과를 파악하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국별로 이렇게 세계 경제의 경제를 감안해서 국별로 상대 수익률을 파악하는데 네네. 아주 유용한 지표로 신경제 고통지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신경제 고통 지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지수인가요? 네,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변동성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공포 지수에서 믹스 지수 뭐 이런 것을 네네.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예. 대체로 보면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은 그와 비슷해서 캐나다 중앙은행이 처음으로 이렇게 활용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융 스트레스 지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는 이 분야에 가장 앞선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투자자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 이 피로도라는 것은 물리학 개념인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철을 넣고 두들기면 이 파동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면 파동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철이 깨지는, 네. 철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철이 깨지는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는데요. 네.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만든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금융의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통계 분석상 보면 이게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을 표준 편차라든가 분산을 통해서 이렇게 산출하는데요. 네. 바로 그 분산과 표준 편차로 인해서 표시되는 가격 변세 그 변동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가격 주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네, 올라갔다 그렇죠. 떨어지는 반복하면 네.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때나, 주가가 뭐 올라갈 때는 뭐 좋겠지만 주가가 오히려 계속 떨어질 때보다도 오히려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네. 스트레스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산출하는데요. 최근에 주가를 비롯한 가격 변세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서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비교적 많이 거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결국 금융 스트레스라는 것은 위험도에 해당되는데요. 이 위험도는 상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골드만삭스라든가 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설정했던 또 창안했던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적용해서 금융 상황 지수, 예. Financial Situation Index라 해서 금융 상황 지수에서 국별 투자 환경을 파악할 때 유용한 지표로 활용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표를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사일수록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 그래서 이 지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나 뭐 투자 은행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지표를? 네,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 이 지수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는 지금 이제 글로벌 추세있고 또 부분적으로 금융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한번 알아봤습니다는 경제 변수에서는 자기가 생각지 못한 변수, 관리가 가능하지 않는 변수, 이것을 behavior variable, 행태 변수라 하는데요. 최근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예측지 못하고 관리가 어려운 이런 행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런 것은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적용될 때는 예상치 못한 아주 돌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이것을 보통 투자에서는 이 노이즈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노이즈 현상이 많이 될 때는 아무래도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창원에서 고안했던 이런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는 이러한 캐나다의 중앙은행은 이미 활용 단계에 들어갔고요.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다른 중앙은행도 이 지수를 속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에서 보더라도 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세계적 투자은행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내 금융사들도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로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대부분 그 국가에서 활용해서 통화 정책이든 아니면 다른 국가에 투자할 때 투자 환경을 하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 신용도에 평가할 때 이 지수를 활용하는 정도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경제 고통 지수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를 만약에 조합을 하게 되면 좀 증시 양날을 예측하는데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투자자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이제 따지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이 있는 게 중요하고 네. 돈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인다면 남한테 돈을 꿔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실질적인 이렇게 투자 여력상을 파악하는 것이 미절 인덱스고 아, 그다음에 네. 금융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은 투자할 때 투자 리스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지표를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금의 확보 여부 하나가 있고 네. 또 자금의 확보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큼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의향 지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위험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낀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하면 네네. 결국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런 위험이 나올 때 그걸 쉽게 헤쳐나올 수 있다겠다 해서 이럴 때는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을 거렇게 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 여력에 투자 의향을 나타낸다면 사실상 증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와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동시에 낮아질 때는 사실 증시 앞날은 상당히 밝게 전망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자금 여력이 있고 투자하는 의욕이 크고 그다음에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두 지표가 중에서 하나의 지표만 어려진다면 사실상 이것은 증시가 최근처럼 구름이 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지수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민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 금융 스트레스 같은 위험에 따른 투자 성향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고통 지수가 금융 스트레스보다 낮아질 때 증시는 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지수가 모두 올라갈 때 다시 말씀드린 경제 고통 지수와 그다음에 금융 스트레스가 모두가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때는 증시는 주식을 버리다 보니까 네. 자금 투자 여력도 없고 그다음에 주식과 같은 이러한 그 투자할 때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주식을 이렇게 처분하는 이런 환경에서 증시 앞날은 상당히 먹구름이 끼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어려운 국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경제 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왜 골드만삭스라든가 세계적인 투자 그 금융사들이 이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지표보다도 투자자의 그 자금 여력, 그 다음에 투자자의 성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참 효율적인 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듣기만 해도요. 네네. 네, 스파이더맨님께서요. 당분간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혼재된 상황에서는 정책의 일정한 방향을 찾을 때까지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되겠군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일전에 한번 우리가 재테크 시장의 카오스 시대다, 롤러코스터 장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아마 그분도 그런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그동안 3차 양적완화 정책에는 얘기 나오긴 합니다는 그러나 2차 양적완화 정책 시한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이것이 비상대책에서 출구 전략을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정책적으로 변곡점이 되는 상태에서 향후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경기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미국 경제도 이게 더블 딥이냐, 소프트 패치냐,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해서 중심국일수록 경기 논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경제 방향성도 찾지를 못하는 이런 변곡점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자자 상용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주말에는 미국의 그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전날에는 또 다우지수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 소위 플라이트 퀄리티와 그다음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리조트 투 리스크 사실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그 투자자의 성향이 서로 혼재된 상태에서 사실상 앞으로의 그 증시가 이렇게 방향을 찾기까지는 정책이든 경기든 투자자 성향이든
방향을 찾기까지는 일정한 가도기적 상태를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네. 점에서 예.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스파이더맨님, 네. 정책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 전까지 우리가 보면 금리 스트레스 지수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네. 그만큼 주가를 비롯한 가격 변수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좀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님 이제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지수를 상황에서 좀 본다면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그 경제 고통 지수를 먼저 따져보면 네. 우리 지표는 그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용 사정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고용 사정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무슨 얘기냐? 대학교 그 졸업하고 이런 청년 네. 실업문을 봐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마 불만을 토로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용 사정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종전에 경기 회복기에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정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경제도 작년에 6%대에서 올해 들어서는 벌써 한 4% 중반으로 네네.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보통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물가가 잡히게 되겠습니다는 지금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네네,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신경제 고통 지수라는 것은 실업률에 소비자 물가를 더하고 성장률을 뺀다면 네네. 지난해 비해서는 분명히 신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 면에서는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얼만큼 어렵습니까? 하루 올랐다가 하루 떨어졌다.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네, 그렇죠. 비단 그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이라든가 네. 금리 같은 이런 그 가격 변수들도 증시와 동조 현상에 따라서 사실상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에서 올해 그 5월 차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들이 비교적 국내 그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봤습니다는 그 이후에 이런 그 경제 고통 지수, 그다음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 이것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은 상당 부분 사실상 그 투자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카오스니 롤러코스터니 네네. 이런 쪽을 계속해서 왔다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나 마찬가지로 구름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나 구름이 낀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구름은 10개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10개.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직구름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10개 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구름이 상대적으로 옅게 낀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맑아지는 시점도 좀 궁금합니다. 맑아질까요?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가장 그 관심이 되는 상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미국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발표된다면 아무래도 경기는 사실 그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 그런 각도에서 3차 양적완화 정책이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는 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부정적 측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구름이 끼기 시작한 국내 증시 앞날이 언제쯤 개선될 것이냐, 네. 좀 맑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체로 그 주요 집계관들이 우리가 수정 전망하는 내용을 이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증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세 미디어에 통해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네네. 굉장히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세계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시는 정도가 적은데요. 네. 오히려 이런 흐름일수록 개별 업종의 주식은 전체 매크로의 그 전체적인 그림에 의해서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시청자분들이 큰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큰 그림에 더 염두에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구재상 부회장께서 지난 그 주말에 모 신문사에서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상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큰 흐름이 중요하다 하는 것 같아서 예측 기관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이걸 통해서 예측률에 어떤 쪽으로 반영되는지 네. 이것을 보시는 것이 개인의 그 재산을 보호는 큰 거고 향후의 그 증시 앞날이든가 투자 전략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주요 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시각 보면 대체로 경제 고통지수라든가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올해 그 3분기까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책도 방향성을 찾고 경기 논쟁에서도 벗어나서 일정한 방향을 찾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자의 상황도 일정한 방향성이 찾기까지는 좀 한 3분기까지는 좀 시간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그 4분기 이후에는 네. 사실 주요 예측 기관들이 서서히 그런 방향성을 찾을 거렇게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든 국내 증시에 최근에 끼는 이런 구름은 올해 그 4분기 이후서부터는 서서히 거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올해 그 3분기가 상당히 이제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다 중장기적 암흑과 이전의 롤러코스터라든가 카오스 장세에서 파지티브 인베스트보다는 네거티브 인베스트먼트 그 방법으로 말씀하셨죠. 이러한 혼란기를 좀 헤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증시의 변동성이 크고 또 어두운 이런 증시일수록 오히려 더 멀리서 바라보는 자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처음 오신 도리 누나님 반갑습니다. 다음에도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방송되는 마켓 포인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지요. 고맙습니다.